수원이 시험 어떻게 봤나? 국어 몇 점 맞았어? 그래, 뭐 했어? 자, 오늘은, 음, 고전 산문,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해서 뭔가 해보자. 자, 소설은 이제 서사문학,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장르죠. 그래서 인물과 사건, 배경을 갖춘 이야기를 읽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우리 소설의 구성은 현대 소설 할 때 있고, 그래서 한문 소설. 우리나라의 소설은 전기적, 여기 전기적이 뭐냐면, 어, 그 신기한 이야기. 그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어, 저기 뭐지? 초월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기적 요소라 그래. 한문 소설부터 출발한다. 전기적인 말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 진기한 것, 일상적인 것과 거리가 먼 허구적인 것을 전기적이래. 자,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한국 고전 소설의 효시이죠. 한국 소설, 그러니까 최초의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야. 이거는 이제 한자로 쓰여졌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민주사회 구전되던 설화, 고려의 폐간문화. 이제 폐간문화가 뭐냐? 이제 길거리, 폐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길거리 폐자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패거리, 패거리. 그래서 어, 길거리에 이제 중국에는 옛날에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땅덩이를 이제 뭐야? 이제 그 땅덩이를 음,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모으는 직업이 있어요. 그걸 폐관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역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책이 되지요. 이야기가 되어서 가전 등 서사적 전통 위에 중국의 전기 소설 전등 신화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고 공문 소설 이게 조선 전기야. 한문 소설은 전기에 그렇고 후기에 이제 공문 소설 한국 문학사의 진정한 공문학으로 소설 문학 강해군의 때 허균의 실 홍길동전에서 비롯됩니다.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의 근간이었던 신분 질서에 큰 동요를 가져왔고 양반 계층, 평민 계층 모두 신분 분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평민들은 자각 의식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평민 계층의 문화적 참여와 함께 문학에서 산문 문학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 소설의 융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서민들, 이제 민중들이 이제 에, 그, 그 양반 사대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 의해 군림하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의식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비판 의식이 많아지면서 이제 공문 소설이 두드러지게 많아지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는 게 이제 우리 후기죠. 한문 소설은 주인공이 한결같이 제자 가인 잘났어요. 그다음에 학문 문어체 극화했고 일상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는 초현실적인 거죠. 공문서 주제 건성징악. 도덕적인 의식이 주된 주제이고, 구성은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건,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고, 운영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작품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 등장에는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게 된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중국과 한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수적인 소설이 중국 무대로 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에
진보적인 평민 소설은 한국을 못해요. 왜냐면 이제 그 양반 사대부는 그 이제 나라를 비판하면은 임금에 대한 이제 역적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부분 배경 중국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글 소설은 한국 무대로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만복, 자, 금오신화. 이따가 우리 금오신화 잠깐 볼 건데, 금오신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오신화 안에는 이제 금오신화라고 했을 때, 이 신화가 아니야, 신화. 자, 우선 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오는 금오산을 얘기해, 금오산. 금오산. 금오산이, 경상도 어디 있을 금오산. 금오산이 어디 있을까? 금오산. 금오산에 이제, 우리 김시습이 예, 그곳에서 어, 그 은둔에 살게 됩니다. 경북 구미 맞네, 구미. 예, 구미의 금오산. 그래서 이제 김시습이 뭐냐? 김시습을 우리가 보통 생육신이라 해요. 생육신. 요즘에 우리 어, 주원이 그 영화 봤니? 그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아니거지? 왕같이 사는 사람인가?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봤어? 시험 끝났으니까 한번 봐봐. 그 왕가 사는 남자의 이제 그 단종이 나오지, 단종. 잘 알듯이 이제 세종의 아들은 문종이죠. 문종. 문종의 동생이 세종. 그죠? 뭐지? 세조가 이제 문종 다음에 단종이죠. 유력한 단종이 왕위를 찬탈하죠. 그리고 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조를 왕으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생육신이 있고 사육신이 있어요. 그 지금도 노량진에 가면은 생육신, 사육신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신은 살아서 도망다니면서 우리 그 세조의 그 세조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생육신과 사육신인데 그래서 사육신은 단종 왕위 찬탈을 맞아서 1456년에 보기를 도모하다 처형된 6명. 성삼문, 박팽년, 어, 뭐 하위, 이계, 그죠? 성삼문, 박평양,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를 우리가 이제 사육신을 하래. 그리고 이제 생육신이 있어, 생육신. 그, 자, 그 생육신은 이제 살아서 절위를 지킨 여섯이나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료, 생담수, 남효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누구냐? 바로 김시습. 이 금오 신화에서 금오에서 금오산에서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소설을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한 게 바로 뭐냐? 이게 금오 신화예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 이제 뭐 시험도 끝났으니까 가벼운 얘기를 좀 하자면 원래 그 김시습은 우리나라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예요. 3대 천재. 김시습, 그다음에 누구냐면 최치원,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에, 우리가 잘 아는 음, 정약용. 이 3대 천재,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하나래. 근데 이제 그 김시습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에, 그, 뭐, 3살 때 이미, 사서상경을 다 떼.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왜 글을 좋아하잖아. 그지? 아주 글을 좋아하니까, 이, 이제, 김시습을, 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3살짜리 김시습과 세종이 만나. 그래서 이제 김시습의 친가는 좀 못 살았고, 이제 외가가 종로에 있었어, 종로. 그러니까 이제
궁궐 근처에 있었지. 그래서 어, 그 김시습의 외할아버지가 김시습을 얻고 세종을 만나. 그래서 이제 세종과 이제 서로 대화를 해. 어린 세 살짜리 김지습이. 그 세종이 기가 막힌 거야. 애가 막 다 외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아, 내가 너를 보니까, 어? 음, 하나의 범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호피는 오늘 지금으로는 대통령 표창이지. 근데 지금 뭐 표창이 뭐 상금은 안 주잖아. 호피는 거의 허름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야. 호랑이 가죽이. 음, 호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단을 좀 많이 하사해. 예. 그래서 그런데 김수습이 뭐라 하냐면 임금께서는 대왕께서는 이제 예, 그한 마리 학이 응? 이제 이렇게 하늘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세종이 김시습에게 이제 집현전 학자들한테 그래서 모든 책을 줘서 김시습이 어떤 책이든지 읽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김시습의 세종의 아들이 누구야? 문종. 문종의 아들은 누구야? 단종이야. 그러니까 김시습은 물론 이제 단종이 됐을 때 김시습은 이제 나이가 먹었겠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었겠지. 그러니까 김시습은 이 세종과 문종과 단종이라고 이 적통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거야. 잊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을 특히 자기는 세종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유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다 사랑 얘기야. 사랑 얘기인데 만복사저포기 이제 이게 저포가 윷놀이 그다음에 만복사에서 이제 윷놀이 하는 거야. 양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죽은 사람과의 결혼. 이생규장조도 그렇고 치유부벽전기도 그렇고 자 용궁부연농도 그렇고 남면부주지도 그렇고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만복사조포기 이생규장조 여기 잘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야. 근데 그 사랑이 살아생전 사랑을 이루지 못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죽어. 그러면 이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서도 또 귀신이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상징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김지습 신하야, 자기. 김지습이야. 그 남자는 누구냐? 남자. 바로 단종이야, 단종. 그 단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해. 나는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금오신화에게 들어있다. 그래서 금오신화 굉장히 중요하다. 한문 소설이지만 우리 최초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의 한문 소설. 아주 박지원의 소설 많죠. 이건 전부 다 시험에 나와. 호질, 허생전, 양반전. 다 들어봤지, 너도. 강문자전, 예덕선생전, 민홍전, 김신선전, 우상전.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잘 나와. 호질, 허생전, 양반전. 예덕선생도 잘 나온다. 이렇게 네 다섯 개가 잘 나온다. 자, 공문 소설, 이제 군담 소설, 이제 영웅 소설에. 그러니까 왜 영웅 소설이 많이 나타나냐면 임진록도 그렇고 사실 유충열전, 조웅전 전부 다 전쟁에서 아주 신비한 힘을 내서 이기는 걸 얘기하거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증것에 대한 보상, 음, 어,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걸 가지고 문학적으로 그 보상을 이루는 거지. 문학적.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졌어.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그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 되겠다. 자, 설화소설은 이제 어, 흥부전, 심정특들, 삼설기 뭐 이런 것들. 장기전이 잘 나오죠. 의인소설, 토끼전, 그 다음에 두껍전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군담소설은 여기 고전 소설에 이제 주류를 차지했던 한글 소설로 주인공이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소설을 말합니다. 임직록, 임경업전, 박시전 등 이런 그래서 어,
전란의 피해와 이민족에 대한 복수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죠? 예, 그런 것들. 가정소설, 뭐, 사시 남정기, 사시가 남쪽으로 뭐, 고난의 여행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창성 감위록, 장화홍련전 이런 것들, 예, 이런 판소리계 소설 보면 되고요. 자, 근원설화. 근원설화, 고전소설, 뭐, 연려설화, 암행어사설화, 구토지설, 토끼전, 방위설화, 박타는 여인. 그러니까 이게 방위설화가 이 흥부전이 이제 이쪽 인도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효녀 지은설화, 심청전. 자, 그래서 또 고전 수필도 있고요. 수필 잘 알듯이 보면 되고. 자, 이런 것들. 개축일기, 한중록 중요하죠. 인여왕후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고대 그 판소리계 소설이 이제 소설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노래로 하는 것을 이제 소설 형식으로 나오거나 민속극이 쭉 있고 민요. 그래서 이 민요는 다 이제 구전성, 서정성, 서민성, 형식성. 그래서 구전되어서 이제 정착된 거죠. 그래서 보통 3, 4조, 4, 4조 운율을 지니고 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어, 우리 저거 한번 봅시다. 금오시나 금오시나. 오늘 뭐 피곤하니까 뭐 세부적으로는 안 나갈 거야. 안 나가고 10분 정도 더. 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작품이죠. 그래서 30대 약 7년 동안 경주 금오산, 음, 경주에도 금오산이 있구나. 머물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작품을 썼고 금오산 이름을 따서 제목을 금오 신화라고 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오 신화는 완성 초기에 널리 읽힌 당대에 짧게 알려진 듯하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희귀본이 되어 시기를 구읽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우리 일본어로 건너간 작품이 1660년 수차례 걸쳐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이것이 1884년 동경에서 재간행되어서 이를 체남선 이 수록함으로 비로소 국내에 다시 금오신에 대한 관심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문 소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녀에 대한 사랑 얘기이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서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본으로 먼저 건너갔다가 그 일본에 있는 거를 이제 춘원 이강수가 같이 가져와서 우리 기록으로 됐다는 거죠. 자, 1999년에는 중국 대련도서관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에 가는 목판본 금오신화가 발견되어 일본 목판본보다 이른 시기의 조선에서도 이 작품이 간행되었음을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선본과 일본 모두 작품의 말미에 갑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작품이 을집, 병집처럼 여러 권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라면 금오신화는 현재 전하는 5편보다 더 많은 작품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전하는 것만 5편이지 더 많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금오신화는 명나라 구가 지는 전등신화의 모방작이라고 알고 있다. 전등신화는 20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전기소설. 아까 이제 전기는 뭐래? 전기.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전기라 그러죠. 전기. 자, 전기소설은 주로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전등신화의 이야기를 역시 귀신과의 사랑 등 비현실적이고 신기한 내용을 이루어져 있다. 이 소설이 당대 조선에서도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이며 김시섭 역시 전등신화를 읽고 그에 대한 시를 남겨놓았다. 따라서 소설 양식과 소재적 측면에서 전등신화가 어느 정도 금오신화가 어느 정도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문학사에 흔히 발견된 자연스러운 영향관계일 뿐 모방작으로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성급한 태도이다. 자, 이제 전등신화와 중국의 구의 전등신화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작품은 인간과 귀신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전등신화에서 인간과 귀신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 삶의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인식하기보다는 유희적인 차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시도하는 것 관련된다. 이에 비해 금오신화는 이제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나 금오신화는 죽음의 문제, 현실적 인간의 유한성 등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작품은 주제나 작가 의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므로 김시습이 조선 사회 현실을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 의식을 담아 독창적으로 창작해낸 작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음, 금오신화는 총 5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이야기가 자체적인 완결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개별적으로 독립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금오신화라는 이름으로 한 작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각 작품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는 점이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왔다. 이는 작가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과도 관련된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 금오 신화가 지닌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금오 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시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상당수 고전 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우리나라 구체적 공간과 역사 사건을 등장하는 것은 이 작품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내용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바는 현실적 삶의 어떤 진실을 포착하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이 독서 과정에서 고민이다 즐거움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사건을 반응하는 주인공들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그 진지함을 통해 전해지는 현실의 비극성을 가슴을 울린다.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은 그저 흥미로운 판타지 정도로 가볍게 지를 수 없는 것이 전등신화와 차별되는 점이다. 자, 금오 신화의 모든 이야기는 만남을 중심으로 구조로 삼고 있다. 그것은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 인물 사이의 만남을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 이후에 이들의 예전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거나 속세를 떠나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존재론적 각성이 주인공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 깨달음의 행로를 추적해 보는 일이 김시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아닐까. 금오 신화의 주인공들 모두 현실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세계와 화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은 당대 소외된 지식인의 고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시습 자신이 있죠. 이는 이 고뇌를 평생 방외인으로 자처한 김시습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고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괴로워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고민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김시습은 현실 참여적 성이 강한 인물이다. 청혼의 꿈을 접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방랑을 통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백성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발을 딛고 어, 서서 살아 숨쉬는 현실 자체였다. 자, 그래서 이제 비현실 세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5편의 작품들이 쭉 있습니다. 만복사에서 접혼을 하다. 만복사 접기. 그죠? 그다음에 이생규장전, 부벽, 치유 부벽 전기, 남념부주지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한번 이제 보존문학 하면서 계속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시험 잘 봤고, 다른 과목들도 잘 봤겠지? 수고했고, 자, 다음 주부터는 좀 비문학,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본격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시험 보는 고생했어. 오늘 수고했고, 안녕.